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를 전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하루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오늘 있었던 주요 뉴스를 종합해드리는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7시 뉴스 포인트입니다. 당신을 지키기 위해 꼼꼼히 봄. 당장 필요한 건 무엇인지, 혹시나 위험하진 않을지 주변까지 꼼꼼히 봄. 그랬더니 봄봄봄봄 봄이 왔어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기름값 아끼는 방법은? 조금씩 자주 넣는다. 싼 곳만 찾아서 넣는다? 아니, 원래 GS 칼텍스 요금에 가입하면 되지. 매월 주유권 10,000원이 무료니까. Good choice. 광대역 LTA 올레. 자세한 내용은 올레닷컴 참조. 오늘의 주요 뉴스를 꽉 채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뉴스 포인트. 네, 먼저 정치권 등 우리 사회에 있었던 일들 살펴보겠습니다.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세종시에서 정말 끔찍한 사건이 발생을 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총기 난사 사건의 원인이 뭐냐? 경찰 중간 수사 결과에 의하면 금전 갈등인 것 같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범인 강모 씨를 포함해서 총 4명이 사망한 이번 사건은 강 씨가 옛 동거녀와 헤어진 뒤에 재산 분할 등을 다투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세종경찰서가 오늘 오후에 중간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네. 동거녀의 진술에 따르면 숨진 강 씨는 동거녀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대해서 자신의 지분이 있다고 주장을 했다면서 강 씨에게 옛 동거녀의 부친은 위자료 명목으로 3천만 원을 건넸지만 강 씨는 수익의 분할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일단 편의점은 동거녀의 부친 소유로 돼 있지만 일단 그 동거녀가 한 1년 반 전부터 실질적으로 운영을 맡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다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수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 당시에 수사를 담당했던 이가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인데 네. 이가 오늘 발언을 하기를 당시 이 수사 내용을 과장해서 언론에 흘린 곳이 있는데 그곳은 바로 국정원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지휘했던 이인규 전 중앙수사부장은요. 2009년 노 전 대통령 수사 내용 일부를 과장해서 언론에 흘린 건 다름 아니라 국가정보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전 부장은 24일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권양수 여사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받은 명품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언론 보도 등은 국정원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노 전 대통령의 진술은 시계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 권 여사가 바깥에 버렸다고 들었다라고 답한 게 전부라는 설명입니다. 네. 또 논두렁 얘기는 나오지도 않았는데도 그런 식으로 국정원이 말을 만들어서 언론에 흘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국정원이 어떻게 언론 플레이했는지 구체적인 과정에 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인규 전 부장은 국정원 개입 근거에 대해서는 그 언론까지 몇 단계를 거쳐 이뤄졌으며 나중에 때가 되면 밝힐 것이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박 전 회장으로부터 회갑 선물을 포함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09년 4월 말에 검찰에 소환된 바가 있었습니다. 다음 달에 관련 보도가 나오자 열흘 만에 대통령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바가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저기에서 국정원이 빠지지 않는데요. 이 대선 개입부터 서울시 공무원 증거 조작까지 참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국회에서는 대정부 질문이 있었죠. 네. 이완구 국무총리가 첫 데뷔를 한 날이고요. 그런데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이해찬 의원의 질의가 눈길을 끌었다고 하는데 네.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아주 비판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해찬 의원은 대정부 질문에서 이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집중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황교안 장관이 충분히 법리를 검토해서 결정한 것이라고 답하자 교원이라면서 일갈하고 진정성이 없는 답변은 들을 가치가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해찬 의원은 전직 총리 출신으로 같은 충청 출신인 이완구 총리에게 조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총리까지 내년 총선에 출마한다면 전체 내각의 기강이 안 서고 흐트러질 것이라고 지적을 하면서 이 총리만큼은 총선 불출마를 표명해야 된다. 결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해찬 의원은 육선 의원인데요. 국회 대정부 질문을 한 것은 지난 2000년
2002년 이후에 15년 만이라고 합니다. 네, 총선 불출마 문제에 관해서 이완구 국무총리는 뭐라고 답변했답니까? 일단 차기 총선 불출마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일부 언론들이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총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적당한 시점에 입장을 밝히겠다면서도 저의 마지막 공직 기회로 삼고 모든 걸 바쳐서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장관 후보자로 지금 내정된 다른 국회의원들이 청문회를 통과한다면 그분들과도 총선 불출마를 논의하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한편 이해찬 의원은 이 총리가 얼마 전에 박 대통령에게 각하라고 호칭한 것도 지적을 했는데요. 네.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면 재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제거하겠다? 네. 오늘 처음 이 무대에 올랐는데요. 이 총리 전반적으로 좀 몸을 최대한 낮추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사드라고 그러죠. 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네. 이 사드에 대해서 한민구 국방장관이 여전히 한국 배치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부인을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 같은 테이프가 반복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오늘 국회에 역시 출석한 한민구 장관은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사드의 국내 배치 가능성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에 요청한 바도 없고 따라서 미국과 협의한 바도 없고 도입할 계획도 없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어서 도입 계획이 없다는 게 분명하냐 이렇게 반복되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도입이라는 것은 구입이라는 뜻이고 구입할 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 장관은 주한미군이 사드를 자체 반입해서 보유하는 문제에 대해서도요. 그런 정책을 결정하거나 그런 움직임은 없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지난해부터였죠. 미국 고위 관료들은 공식 또 비공식 자리를 빌어서 사드 배치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하는 발언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2주 전을 맞았죠. 네. 오늘 처음으로 청와대 전체 직원 조회에 참석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2주년을 맞은 기념이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직원 조회에서 개인적인 영달을 떠나서 사명감과 충정심을 가져야 된다고 강조를 했고요. 경제 혁신을 이뤄내고 통일 기반을 마련해야 되는 막중한 과제가 부여돼 있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여야 논평이 나왔는데요.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에 가졌던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를 언급하면서 앞으로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경제정책과 인사 실패, 불통 논란 등을 거론하면서 불어터진 국수, 나쁜 대통령 이런 단어들을 총동원하면서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서울 시내에서 박근혜 대통령 비판한 전단지들이 뿌려졌다는 소식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청와대 인근 경복궁 돌담에서요. 이 박근혜 정권 규탄 전단지가 뿌려졌습니다. 이 전단지에는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시민들이라는 단체명이 적혀 있고요. 국정원의 대선 개입 유죄 판결 관련 기사 내용들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앞서 오늘 오전에는 신촌 등 서울 시내에서도 일부 전단지가 뿌려졌는데요. 경찰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경제 소식입니다. 경제 포인트 한국일보의 고은경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중 FTA 우리나라하고 중국 각 사이에 FTA에 대해서 오늘 서명이 있었네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네, 양국은 지난해 11월에 협상 타결을 선언한 후에 기술 협의와 법률 검토를 거쳐왔고요. 그래서 종전에 합의 사항을 구체화했습니다. 먼저 개성공단 제품을 포함해서 총 310개의 품목에 대해 원산지 지위를 부여해서 협정이 발효되는 즉시 특혜 관세 혜택을 받도록 합의했고요.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 가운데 총 재료에서 한국산 또는 중국산 원산지의 재료 비중이 60%를 넘고 최종재 가격에서 비원산지의 재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40% 이하인 제품이 중국으로 수출될 때에 한국산으로 인정을 해서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또 국내 여행사가 중국 내에서 한국이나 제3국으로 여행할 관광객을 모집하는 길도 열렸습니다. 네. 양국은 한국 여행사의 중국 내 해외 여행 사업 신청을 장려하고 이를 허가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협정문에 명시했고 또 구체적인 방안을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 양국 금융사가 상대국에 진출할 때 호혜적 대우를 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도 담아서 금융업 진출도 한층 쉬워질 전망입니다. 네, 외국과 FTA를 체결할 때 늘 관심을 갖게 되는 부분이 농수산 물 관련인데요. 네. 어떻습니까? 이번에 한중 FTA에서는 농수산 쪽은 좀 지킨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또 그게 언제 발표됩니까?
예. 그 양국이 오늘 가서명한 FTA는 그 제조업 분야의 주력 수출 품목에서 다소 양보하는 대신에 네. 농수산업계의 피해를 줄이는 데 역점을 뒀다고 평가되고 네. 있습니다. 예, 한미 FTA나 그 한 EU FTA에 비하면 개방 수준이 낮다고 하는데요. 예, 우리나라 그 농축수산 시장의 피해를 줄이고자 쌀을 비롯한 주요 품목을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에 그 자동차 등 공산품 일부에 대한 관세를 유지하자는 그 중국의 입장도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네. 예, 양국은 타결 선언 이후 협정문을 그 영문으로 작성해서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법률 검토 작업을 벌여왔고요. 예, 오늘 그 가서명이 이뤄진 거는 양국의 이런 작업이 완료가 됐고 그 서로 만든 영문 협정문에는 이상이 없다는 걸 확인한 겁니다. 네. 하지만 이 우선 영문을 한국어로 번역해서 한글 협정문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협정문만 195페이지 또 양어표까지 하면은 1077페이지에 이르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또 번역이 된 이후에는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서 대통령의 재가를 받으면 이제 양국이 정식 서명을 하게 됩니다. 정부는 올 상반기 중에 정식 서명까지 마칠 수 있도록 최대한 서두른다는 거고요. 네. 국회 비준을 거치면 협정이 공식 발효됩니다. 네. 자동차 에어컨 필터의 일부 제품이 항균 효과가 없다. 예. 또 일부 유아용 식탁 의자에서 중금속이 검출됐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런 조사 결과가 어떻게 조사한 겁니까? 네, 우선 그 자동차의 경우에는 대전 소비자 연맹이 그 자동차 에어컨 필터 제품 15개에 대해서 항균력과 미세먼지 제거 효율을 측정을 해보니까요. 네. 항균 기능이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 10개 가운데 4개만이 99.9% 효과가 있었다고 파악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예, 해당 제품은 현대 모비스, 두원 4계절용 그린 에어컨 제품, 불수원 자동차용 에어컨 히터 필터, 또 카포스 실내 공기 정화 필터 인데요. 네. 이 자동차용 에어컨 필터는 미세먼지나 황사, 또 꽃가루 등을 걸러주기 때문에 이 제거 효율이 높은 제품을 선택하는 게 좋다고 그 소비자 연맹은 당부를 했습니다. 네. 또 그 소비자 시민 모임이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그 시중에 파는 유아용 식탁 의자 7개 제품의 안전성을 검사했더니 네. 그 4개 제품이 자율 안전 확인 안전 기준에 부적합했다고 나왔습니다. 해당 제품은 아발론 하이프렌즈, 엔젤 키드 퍼니 1, 우드파크 유아용 접이식 원목 식탁 의자, BYK 유아 식탁 의자인데요. 중금속인 나비 기준 이상 검출됐습니다. 이번에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확인된 이 4개 제품은요. 네. 모두 베트남이나 중국에서 수입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한국일보의 고은경 기자였습니다. 이번에는 나라밖 소식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세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월드포인트 YTN 국제부의 신호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IS, 이슬람 급진 무량 세력이죠. 이 IS가 네. 장악한 이라크 모술에 대해서 4월쯤에 대대적인 탈원 작전이 개시될 것이다. 그렇게 알려져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뭐 회의론이 일고 있다는데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IS가 장악한 이 모술 탈환 작전에 대한 회의론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모술은 이라크의 큰 도시인데 우선 이라크 정부군의 군사력이 아직 IS에 맞설 만큼 세지 않다는 겁니다. 네. 이라크 정부와 마찬가지로 IS와 싸우고 있는 쿠르드 자치정부의 군 관계자는 이라크 정부군은 기강이 부족하고 전의가 없어서 군대라고 부를 수도 없다 이렇게 평가절하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안에서도 4월 모술 탈환 작전 시점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다고 CNN 방송이 전했는데요. 네. 이 CNN은 미 국방부 당국자들 사이에 인구가 밀집된 북부 도시 모술 대신 서부 안바르주나 수도 바그다드 서쪽 등을 이라크군의 첫 공격 대상지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또 애슈턴 카터 신임 국방장관이 이라크군이 제대로 준비되기 전까지는 작전 시점을 확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미국은 지금까지 이라크군 2,500명을 훈련시켰고 또 다른 2,500명에 대해서도 훈련을 하고 있는데 모술 탈환 작전을 위해서는 2만 5천 명의 병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제 건강에 관련된 소식인데요.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스트레스 때문에 못 끊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담배를 피우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소식 있죠? 네. 네,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에서 내놓은 조사 결과입니다. 네. 40세 이상 6,400여 명을 상대로 조사했는데요. 네. 담배 피우는 사람이
그렇지 않는 사람, 피우는 사람 또는 끄는 사람보다 우울하고 불안한 기분을 느낄 가능성이 70%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영국 데일리 메일이 보도했습니다. 네. 흡연자는 18.3%가 우울과 불안을 겪고 있는 데 비해서 네. 담배를 피우다가 끄는 사람은 11.3%, 그리고 담배를 입에 댄 적도 없는 사람은 10%만 우울하거나 불안하다고 대답했습니다. 네. 연구팀은 흡연이 스트레스를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된다는 속설이 사실이 아니다는 것을 보여주는 조사 결과라고 설명했는데요. 네. 이 연구 결과는 다음 달 11일 금연의 날에 앞서서 금연 운동을 독려하기 위해서 미리 발표됐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일본 정부가 세계 최대 인터넷 기업 구글의 네. 대항마를 키우겠다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는데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구글 하면 그 전 세계 검색 엔진 시장의 60% 그리고 스마트폰 운영 체제의 7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네. 인터넷뿐만 아니라 그 무인 자동차 분야에서도 유력 자동차 회사들을 멀리 앞서가고 있는데요. 예. 세상을 변화시키는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경쟁자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절대 강자입니다. 네. 일본 정부가 민관 합동으로 이 구글에 맞설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고 그리고 새로운 성장 산업을 육성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올 여름쯤 내용이 확정될 거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담길지 궁금하기는 하지만 네. 이 시장 독점을 막는 규제 외에 특별히 구글의 경쟁자를 탄생시킬 아이디어가 일본에서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엔 북한 소식인데요. 북한 부유층들 사이에 퐁듀나 스테이크와 같은 서양 음식이 아주 인기가 높다라고 하는 외신 보도가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의 신흥 부자들은 평양 시내를 거닐며 쇼핑을 즐기고 그리고 양식을 파는 음식점을 애용한다고 타이완 언론이 전했습니다. 네. 양식의 인기가 높다 보니까 북한의 요리 학원들도 이런 추세를 반영해서 퐁듀나 파스타 그리고 스테이크 등 부유층이 좋아하는 서양 요리 만드는 법을 많이 가르친다고 합니다. 최근 북한의 식량 사정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고 3, 4년 뒤에는 자급자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이 되는데 네. 이런 분위기가 북한 외식 문화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YTN 국제부의 신호 기자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와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정통 시사주간지 주간경향, 아시아 전문 월간지 매거진엔 구독권을 드립니다.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오늘 아침 세종시에서 엽총 사고로 3명이 숨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고요. 용의자도 도주 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죠. 자, 우리나라도 이제 더 이상 총기 안전지대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는 의문이 들 정도인데요.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민간인 총기 사고가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었다고 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한국총포협회장을 지낸 경남수련인 참여연대의 오수진 회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용의자가 경찰 지구대에서 수렵을 하겠다고 엽총을 수령해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총기를 이렇게 받아갈 때는 뭐 특별한 뭐 복잡한 절차가 필요한 게 아닌가요? 그렇죠. 뭐 신분만 확인하고, 예. 그 총기의 주인이라는 걸로 확인만 되면은, 총은 내줍니다. 네. 그러니까 총기를 이제 맡겨놨다가, 예. 수렵 기간 때, 예. 이럴 때, 본인인지 확인하고 총기를 내준다면서요? 원래 맡겨놓는 것은 경찰서에 맡겨두는데, 예. 우리 수렵 기간은 금년은 1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니까 네. 그 기간은 사용하다가 자기가 편리한 지구대에 맡겨두는 거죠. 네. 지구대에 본인 총기 맞다는 걸 확인하게 되면은 총은 내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런데 참 이 수렵 기간에 총기를 받아 가지고 언제 수렵을 한다든가 하겠죠.
예, 예. 그리고 이제 반납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저녁에는 반납하고, 예. 아침에 찾아가고 그렇게 되죠. 매일같이. 예, 예. 매일 그렇게 합니다. 네. 그런데 이번 사건처럼 마치 예. 수협을 할 것처럼 이렇게 총기를 찾아가는 것을 어떻게 막을 방법이 전혀 없네요. 그렇죠. 사유를 띄고 있었다 없었다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그렇겠죠. 예, 예. 자, 그러면은 전국에 이 소지 허가를 받은 총이 전부 몇 정이나 됩니까? 글쎄요,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과거의 통계는 공기총이 한 10만 정, 네. 엽총이 한 3만 정이었는데, 네. 지금은 공기총은 한 5, 6만 정으로 줄었을 거고, 그 엽총은 한 2, 3만 정 정도 될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실탄을 32발이나 소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실탄에 예, 예.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실탄은 자기가 집에서 관리하고, 총은 사용 용도가 끝나면 경찰서에 보관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죠. 네. 자, 그러면 예. 총기를 찾아서 준비를 하고 또 실탄은 개인이 소지하고 있으니까 예. 이거를 그냥 범죄 목적으로 이용하려고 해도 현재로서는 막을 방법이 없다. 이런 이야기네. 그렇죠. 그렇죠. 내면적인 문제를 어떻게 찾아낼 방법은 없는 거죠. 그거 어떻게 막아야 됩니까? 그러면 이 총기 관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은 예. 이분이 충북 제천, 네. 제천에 엽장을 끊었더라고. 네. 제천에 가서 총기를 사용해야 될 사람이 세종시로 이동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렌트카를 빌리더라도 렌트카가 위치 표기가 붙여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걸 내가 허가받은 엽장으로 이용하고 있는지 또 발행에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걸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게 좀 아쉽다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러나 그걸 어떻게 막을 방법도 없지 않습니까? 막거나 무슨 예측할 방법이 만약에 없죠. 이제 충북 제천에 엽장 허가를 받은 사람이 예. 수렵 허가를 받은 사람이 네. 부여나 대전이나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면은 네. 그런 걸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면은 어떻게 사전에 준비를 하고 대응 방법을 찾을 수는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전혀 다른 방법은 없는 거죠. 네. 그 엽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데 지난해에도 왜 70대 노인을 멧돼지로 오인해가지고 쏘는 그런 사고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있었죠. 네. 엽총이 특별히 문제입니까? 그렇죠. 엽총이 이제 위력이 세고, 예. 살상력이 높다 보니 더 큰 문제고, 둘째는, 작년에 있었던 그 사건을, 말씀하시니 그렇지만도, 이 사건을 보면 지하체가 책임이 더 크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아, 왜요? 제가 현장에 가봤었는데, 네. 우리가, 밤나무에서 밤을 쫓던 분을 갖다가 멧돼지로 오인해서 샀는데, 예. 그런, 유해 야생동물 포획 허가를 내주게 되면은, 반밭 같은 데는, 네. 이곳은 반밭입니다 하는, 프랭카드라도 붙여줬으면은, 예. 이 엽사가 주의를 기울였을 텐데, 밤나무는 소나무하고 덤불 사이에 이래 있다 보니까, 반밭이라 하는 인식을 못하니까 그게 기니까, 멧돼지라고 착오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지하체 책임이 더 크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엽총에 말이죠. 유효 사거리라는 게 있습니까? 아, 예. 그 뭡니까? 우리 총란법의 총의 성능 기준표를 보면은, 예. 유효 사거리는 60m, 예. 최대 사거리는 560m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거의 지금 다 초과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면, 엽총의 실탄의 추진력은 화약인데, 화약이 몇 그램 들어갔을 때 유효거리가 60m가 되고 최대 거리가 560m가 되는지 이 매뉴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서 엽탄을 수입하게 되면 엽탄도 100% 외국서 수입하는 것이고 총도 100% 외국서 수입하고 있는데 이 엽탄이 들어오게 되면 경찰청 산하기관인 총포화약 안전 기술협회라고 있는데 네. 여기서 총량법에 의한 특수법인입니다. 여기서 이걸 화약이 얼마가 들어있는지, 이 유효거리가 얼마인 총기인지, 실탄인지,
이걸 측정할 수 있는 매뉴얼이 없다 보니까 심지어는 유효거리가 1000m까지 될 수 있는 실탄도 지금 유통되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이걸 언론에서 보도자료를 주고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는데 예. 매뉴얼을 만들겠습니다, 연구를 하겠습니다 해놓고는 아직까지도 그 매뉴얼이 없다는 얘기죠. 아직도 안 만들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수리부천에는 말이죠, 이 엽총에 안전 핀이 풀린다든가라고 하니까 오발 사고도 잦다고 그러던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발 사고. 그래서, 예. 그래서 이 안전의 문제는 네. 엽사의 어떤 자질 불안도, 지금 안전은 습관의 문제다. 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보완을 시켜 나갈지 참 저도 총포와 관련된 그런 걸 하면서도 참 고민이 깊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네. 수리업 허가 지역의 주민들은 좀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있다면서요? 그렇죠. 많죠. 왜냐면 자꾸 이런 사고가 일어나고 또 개를 들고 다니다가 사람을 물기도 하고 또 가축을 물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참 불안해서 수렵을 해제 안 하겠다 하는 시군들도 있습니다. 네. 자, 수렵을 다 금지시킬 수도 없는 일이고요. 총기 관리를 잘 해야 되겠는데 민간인이 소지할 수 있는 총기 관리에 대해서 앞으로 법을 좀 강화한다거나 또는 수정을 한다든가 또 어떤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현재 총포 허가라든가 그런 법은 굉장히 강화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돈만 주고 돈만 있으면 전과가 없고 하면은 누구든지 총을 살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수련 면허가 있다든가 유해 야생동물 포획 승인증이 없으면은 전혀 총을 살 수가 없고 또 심지어는 국민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이 사람의 정신병력, 마약 복용 여부까지 전부 다 동의를 받아가 다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다만 이제 오늘 같은 사고 그런 걸 봤을 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피의자가 충북 제천에 엽장 허가를 받았다면은 그 총을 찾아가 대전이나 세종시로 이동하는 거 이걸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어떤 제도만 있다면은 어느 정도는 막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도 우리 총포도금 화양연 등 단속구에는 엽총의 유효 사거리는 60m를 한다. 그리고 최대 도달 거리는 560m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화약 양에 따라서 화약이 많이 들어가면 560m가 아니라 1000m 될 수 있는데 이걸 산출할 수 있는 매뉴얼이 없다는 거죠. 이런 것도 좀 보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수진 경남수렵인 참여연대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27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이제 곧 28분 되겠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김미란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수요일 저녁 시간 곳곳에 퇴근길 정체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우선 서부가선도로 성산 방면 철산교에서 광명교 구간 2차로에서는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이 처리 작업이 지금 조금 전에 됐지만 2차로가 아직은 차단돼 있고 뒤로 오는 차량들이 사고 지점까지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참고해서 안전하게 지나시기 바랍니다. 신촌로 현대백화점 구간에서도 택시와 승용차에 부딪힌 사고 때문에 이 일대가 많이 밀리고 있는데요. 참고해서 안전하게 지나시기 바랍니다. 마포대로는 공동 5거리에서 마포역까지 양방면 서행하고 있는데요. 영등포로 대방역에서 신길 3거리 구간도 속도가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반대편도 시속 30km 안팎입니다. 퇴계로는 회원사거리부터 퇴계로 5가까지 양방면 전차가 정체가 되고 있고요. 한남대로 아직은 남산도는 이전부터 한남동 5거리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뉴스 정변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모두의 마블의 요새 선멸전이 새로 나왔대. 요새 선멸전? 내 요새는 방어하면서 적군의 요새를 파괴하는 거야. 재밌겠는데? 지금 다들 난리야. 요새 총 공격! 모두가 즐기는 스마트폰 게임 모두의 마블. 요새 선멸전 업데이트. 요새 선멸전에서 스릴 넘치는 전투를 즐겨보세요. 해피 쉐비 뉴 이어.
온 가족이 모이는 설 연휴. 쉐보레와 함께 기분 좋은 귀성길 되시라고 2월 한 달 쉐보레를 구입하는 모든 분께 최대 120만 원의 풍성한 할인 혜택을 새해 선물로 드립니다.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일부 차종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사냥용 엽총이 살인 도구가 되었는데요. 총기 관리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죠. 우물정 0945번 또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모든 총기에 떼낼 수 없는 GPS를 개발 장착해서 사냥 허가 구역 내에서만 총기를 휴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서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아이디어도 있네요. 8141번님 의견입니다. 총기 관리 인원을 확충하고 총기 소진 인성 교육도 함께 필요합니다. 2667번 의견님 의견입니다. 사냥용 엽총이 살인 도구가 되었는데요. 총기 관리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 드리고 있습니다. 우물정 0945번 또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주간지 주간 경향 그리고 아시아 지역 전문 월간지이죠.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들어갑니다. 전해주고 싶은 얘기 바람병에 담으면 한글이 모자랄지도 몰라. 병 하나에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코웨이에선 정수기 필터 교체하듯이 오염된 매트리스 상단을 새 걸로 교체할 수 있대요. 우와! 게다가 미세먼지부터 진먼지 진드기까지 7단계로 케어해준대요. 우와!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침대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1588-5200.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매주 수요일 새 남자의 정치 수다 시간입니다. 홍성걸 국민대학 교수 김경진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우리 정치권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편하게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죠.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께서는 오늘은 이제 박근혜 정부 출범 2년 되는 날이라는 거 아시죠? 네. 점수 좀 매겨보시면 어떻게 매기겠습니까? 뭐 점수는 이제 우리 또 우리 점수 매기는 게 전공이니까. 예, 그렇죠. 홍성걸 교수님. 네. 뭐 학점으로 따진다면 C 학점 정도. C 학점. 예. 짜네요. 수미안가로 따지면 미 정도. 이런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유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뭐 노력은 했는데 네. 뭐 좀 여의치 않은 것도 좀 있었고요. 뭐 네. 예를 들어 세월호 참사 같은 경우에. 네. 뭐 불가항력적으로 이제 그런 것이 있었고 다만 뒤처리 과정에서 또 정부가 좀 잘못한 점이 좀 많이 있었고요. 네. 또 그런가 하면 여러 분야에서 좀 안 좋은 모습이 보였죠. 그러니까 인사 분야라든가 또는 국민과의 소통 또는 이 정계와의 소통, 국회와의 소통 뭐 이런 쪽에서 좀 한계를 보였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도 뭐 그 공약 이행률이 어디 그 언론에 보니까 38%라고 나와요. 네. 그러니까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기초연금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뭐 규제 개혁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쪽에서 사실 뭐 일도 상당히 열심히 했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과가 예를 들어서 아주 크게 피부에 와닿지는 않는 뭐 이런 것으로 봐서 뭐 한 중간 정도 뭐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김경림 변호사님은요? 저도 C나 D 정도 드리고 싶어요. C나 D. 그냥 C로 하시지. C로 뭐 D까지 교신보는 조금 짜게 해뒀어요. 이게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또 지금 정부가 어쨌든 없는 예산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신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딱 두 가지 점을 이제 지적을 하고 싶은데 첫째는 대통령이 이게 정면 승부를 안 하고 있다.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아, 정면 승부를 안 하고 있다? 네. 정면 승부는 우리 YTN 라디오에서 하고 있는. 예. 그러니까 이 YTN 라디오처럼 정면 승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령 뭐 이런 거예요. 보면 세월호 사고 자체는 사실 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할지라도 그걸 사후에 수습하는 과정에서 어떤 자세나 태도를 보면 굉장히 실망스러운 점들이 있는데 가령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물러났을 때 그 뭐 추정된 사유가 저거 아니겠습니까? 청와대가 안전에 관한 컨트롤 타워냐 아니냐 그 어떤 구설에 휩쓸려서 물러났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랬었죠. 근데 사실 청와대나 대통령이 당연히 안전에 관해서 최종 컨트롤 타워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으면 내가 잘못했다. 우리가 맡고 해야 된다. 이런 자세로 나왔어야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거 정말 믿음직한 정부다라는 느낌을 받을 텐데 그런 모습이 안 보이고 나중에 해경 이거 잘못했으니까 해경 해체해버려야겠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대응하는 자세나 태도 어떤 처리 방식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뭔가 좀 피해가는 이렇게 패시브하게 정치나 정책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봤던 것이 가령 뭐 증세와 복지 논란. 증세 없이 복지하겠다. 그런데 여당 내에서도 그건 거짓말이다.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 청와대부터 나서서 아니 그러면 필요하다면 증세하겠다라고 정면 승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 자세가 안 보이는 게 이제 가장 결정적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큰 게 이제 철학의 부재인 것 같아요. 철학? 예. 갑자기 뭐 철학자가 돼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치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세상에 이 인간을 이분해 보면 잘나고 능력 있고 돈 있는 사람 있고 못나고 힘없고 가난하고 이런 종류의 두 가지 분류로 구분을 아주 심플하게 하자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정치를 하는 이유가 잘나고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은 굳이 정치가 보호해 줄 필요가 없거든요. 그 사람들은 스스로 잘났고 스스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 보호가 되고 항상 번성할 수밖에 없고 못나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정치가 존재를 하는데 과연 대통령께서 그런 정치 철학의 바탕 위에서 과연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인가. 특히 어떤 부자 증세라든지 재벌에 대한 어떤 세금 부과 이런 것들이 그게 국가의 부를 늘리기 위한 방법론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정치 철학에 관한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철학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현재의 어떤 대통령 정부 출범 2주기 C학점이나 D학점 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뭐 저 여론조사에 의하면 지지도 같은 데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수준과 비슷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홍성걸 교수님. 예, 뭐 지금 뭐 철학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전혀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 대통령이 가고자 하는 방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난 2년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요. 여러 가지 개혁이라든가 공공부문에 대한 개혁, 그다음에 지금 들고 나온 것 중에 하나가 공무원 연금 문제 같은 거 들고 나왔고요. 노동 분야에 대한 개혁이 없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들고 나왔고 이 모두가 정치적으로는 만약에 정치적으로 그냥 내가 표를 더 얻고 내가 정권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새누리당이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다음 정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단기적 시각에서 만약에 봤다면 이 모든 것들을 들고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그야말로 국가를 개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들고 나오고 그걸 어떻게든지 이루어내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미 대통령이 앞으로 이 우리나라가 지금 당장 임기만이 아니라 먼 장래로 볼 때에 우리 국가와 사회의 또 경제의 미래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는 좀 그런 얘기 동의할 수가 없고 다만 이런 거죠. 자, 대통령이 혼자 할 수 없잖아요. 법이 통과가 돼야 되고요. 뭐 그러려면은 국민을 설득을 해야 되고 또 야당을 설득을 해야 됩니다. 국민의 신뢰를 또 얻어야 되고요. 뭐 이렇다면 많은 경우에서 소통을 그동안 요구를 해왔어요. 그러면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건 이런 겁니다. 나는 나의 방식대로 열심히 소통을 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들이나 야당이나 정치권에서는 이 소통이
이게 미치지 않았다라고 본단 말이죠. 그렇다면 대통령께서 이제는 소통의 방식을 좀 바꿔야 되겠다. 국민이나 야당이나 정치권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바꾸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외에 열심히 하는데 미치지 못하는 것. 예를 들어서 야당이 뛰쳐나갔었잖아요. 장외로 나갔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그냥 야당과 정치권만 이게 문제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야당과 그러한 정치권을 불러다가 법안을 경제 활성화 법안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법안을 갖다가 통과시키도록 만드는 것의 중심에 대통령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국외자로서 밖에서 볼 때 야 이거 정치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 좀 협조해 주라. 이러한 말 갖고서는 이제는 어렵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경진 변호사님. 근데 그게 이제 공무원 연금 개혁이라든지 사학연금, 군인연금 이런 부분은 워낙 적자가 많이 누적되고 초기에 설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개혁하시는 것은 국가 미래를 위해서 당연히 해야 할 하신 거 그건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위에 나머지 어떤 방식들은 보면 재벌들 돈 있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런 내용의 개혁을 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제 낙수 효과를 전제로 하는 어떤 경제 정책을 펼치고 있고 그래서 그게 이제 규제 개혁이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과연 대기업들이 기업하기 좋도록 비정규직을 편하게 쓸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또 대기업들이 원하는 어떤 이런저런 규제를 풀어준다든지 또 의료 영역에 있어서 민간 어떤 자본이 쉽게 들어갈 수 있고 민영화를 할 수 있는 어떤 백도어를 열어준다든지 그런 것들이 대기업 입장에서는 돈을 벌기는 쉬운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과연 힘없고 약하고 가난한 서민들에게 얼마만큼 물길이 흘러갈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주는 것인지 그런 흔적은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거의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그게 결국은 철학의 문제, 방식의 문제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철학의 문제라고 밖에 얘기를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다. 조금 반론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연금 개혁 같은 게 이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거고 잘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역대 정부에서 어디에서도 한 적이 없어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게 폭탄 돌리기입니다. 이거를 누군가가 손을 대가지고 해야 되는데 말로만 필요하다고 얘기했을 뿐이지 진실로 이것을 해내고자 그야말로 이 몸을 던져서 시도한 정권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인구 구조를 놓고 볼 때 제가 이런 얘기하면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에 말이죠. 네. 제 조카가 지금 다닙니다. 네. 제가 다닐 때는 한 반에 80명 90명씩 해가지고 11반이 다녔어요. 그런데 지금 조카가 5학년 이번에 올라가는데 너희 몇 반이냐 그랬더니 4개 반이라는 겁니다. 4학년 때 5개 반이었대요. 5학년 때 4개 반이 됐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몇 명이 전학을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인원수가 줄어들어서 반이 줄어들었어요. 그럼 한 명에 몇 명이냐 그랬더니 놀랍게도 20명 내외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속에서 연금 문제가 지금 엄청 연금 문제뿐만 아니라 복지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지금 그냥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거니까 잘하는 거긴 하지만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문제고요. 부자 감세 문제 말씀하셨잖아요. 이 법인세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11조가 2014년에 못 걷어졌어요. 예상보다. 그거 왜 그랬느냐. 부자 감세가 원인이 아니고요. 경기 자체가 위축이 돼가지고 이 세금을 내는 그 기본이 줄어든 거예요. 삼성전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2013년에는 삼성전자가 거의 200조 가까운 그런 순이익을 냈어요. 그런데 금년엔 분기별로다가 엄청나게 떨어졌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이렇게 버는 게 줄어드니까 지금 세수가 몇 조씩 줄어드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법인세 높인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법인세 높이는 논의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경기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법인세를 높였을 때 또 그 법인세가 지금 미국이나 이런 데보다는 우리가 더 낮지만 동남아의 경쟁 국가들보다는 우리가 훨씬 높단 말이죠. 싱가포르 같은 것보다 높아요. 그러면 여기에 국내에 만약에 투자가 안 되고 국내에 투자할 기업들이 외국은 나가고 했을 때에 그것이 잘못될 경우를 생각을 해보자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효과들에 대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판단한 연후에 이걸 얘기할 문제지 단순히 이것이 부자 감세다 아니다 이렇게 레토릭을 가지고 얘기할 문제가 아니다. 김경진 변호사님. 한 교수님 말씀이 이게 통계에 안 맞는 게요. 그러니까 매년 보면 어쨌든 14년도 작년만 해도 우리나라 경제가 한 4%, 3.7, 8% 성장을 했다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1년간 국가 전체를 보면 무역수지 흑자가 한 500억 달러 정도 된다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이 올해 들어와서 지금 휴대폰 판매가 떨어져 가지고 어떤 이 갤럭시 이 추락 때문에 그건 삼성에 한한 부분은 분명히 맞지만 삼성 이외의 대재벌들이 돈을 꾸준히 많이 벌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 올해도 그다음에 특히 2014년 작년이나 2013년 이 첫 해나 둘째 해를 가지고 본다면 삼성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돈 엄청 많이 벌었습니다. 다른 재벌도 돈 엄청 많이 벌었고 그래서 최경환 부총리가 지금 배당을 좀 늘리자라고 해서 지금 배당 소득세를 대폭 감경을 해 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외국인들이 그 기업에 있는 산해유보금을 이제 배당 받아가지고 자기 본국으로 지금 송금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배당 소득세를 감면해서 이게 외국으로 국부가 유출을 하게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그 사내 하청이라든지 비정규직을 줄이고 그 회사에서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들에게 임금이 조금 더 갈 수 있도록 국가가 경제 정책을 유도한다면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는 경제적으로 또 서민들에게 훨씬 더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의 철학도 그렇고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철학도 그렇고 결국은 가진 사람들에게 뭔가 좀 편의를 주기 위한 이런 방식의 제도 설계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매번 지금 똑같은 패턴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 의견 어렵죠. 시간이 안 되죠. 네, 청취자 여러분들 의견도 좀 들어봐야 되겠는데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B-에서부터 F까지 점수를 주신 분이 있습니다. 9340번님께서는요. 이제 2년인데 벌써 결과가 나오기 힘들죠. 열심히 벌여놓은 일들이 있으니 B- 정도는 줘도 되지 않나요? 이렇게 적어줬고요. 8118번님께서는 두 분 엄청 후하십니다. C나 주시다니. 이렇게 이제 적으셨습니다. 1074번님께서는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다른 부분들을 소홀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아진 것이 없으므로 1학기는 F 이렇게 적어 주셨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 경제 정책에 관해서 토론을 하다 보면 수다를 떨다 보면 한이 없는데요. 그런데 지금 왜 비서실장 왜 빨리 임명 안 한답니까? 대통령의 고심이 너무 큰 것 같아요. 고심을 이렇게 오래 하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김경진 변호사님. 지금 중간에 정해 졌던 것 같아요. 네. 대통령이 정했다가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기춘 비서실장이 최근에 이제 전에 수석들 만나서 오찬도 같이 하고 사실상 출입증도 반납하고 이제 오프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대통령께서 다시 좀 마음이 변하신 것 같아요. 그거 추측하시는 거죠? 예. 추측입니다. 그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동안에 검토했던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사실은 비서실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장관직하고 달리 인사청문회를 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분명히. 네. 그렇지만 이 워낙 비서실의 수장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제 공개되어야 하는 그런 입장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께서 생각하는 분들 중에 이제 고사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정에 따라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미 많은 아주 막강한 자리인데 고사하는 분들이 많나요? 많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아마 요즘에는 이제 그런 사생활이 워낙 그냥 이 노출이 되고 하니까 그런 쪽에 굉장히 이 싫은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무슨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사생활이나 내 가족의 일을 갖다가 남들이 왈가왈부하는 거에 대해서 그걸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완구 총리 카드가 생각보다 대통령이 이 국민들께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비서실장을 또 찾다 보니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지도 좀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예측 좀 해보십시오. 특별한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없을 것 같다고요? 예. 낚여보시는데 김경진 변호사님. 대통령께서 이게 비서실장 문제만 해도 사실 한 달 전에 본인 말씀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김기춘 비서실장이 현재 처리하고 있는 일이 마무리되면 자연스럽게 경질이 될 것이다. 그게 한 달 전이라면 사실은 그 사이에 이미 끝났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설 전에 사표는 수리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그 사이 때 여태까지 지금 못하고 계시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대통령의 어떤 이 스타일을 보면 너무 좌고우면 생각이 많으신 것 같아요. 생각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생각을 많은데 시간이 너무 걸려요? 중요한 거는 사실 적시에 결정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지도자의 덕목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정부 부처 1급 인사가 고위공무원단 인사안도 청와대에 올라가면 대통령 이게 결정하기까지 부지 하세월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인사가 늦어지면서 정부 정책이 왜곡되는 경우도 상당히 지금 많이 있다는 것 같거든요. 좀 빨라질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빨리 하기 위해서 잘못하는 우를 범하는 것도 또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대통령이 함께 일해서 지금 3년 차의 경제 활성화를 비롯해가지고 지금 각종 개혁들 지금 뭐 4대 개혁이라고 지금 내놨잖아요. 이거를 제대로 추진할 만한 그런 강단이 있고 추진력 있는 사람, 그러면서도 또 소통이라든가 화합에도 또 능한 사람, 정치력도 발휘할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모든 누굽니까? 우리 강지원 변호사님을 추천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빨리 말씀해 주시고요. 아니 정말로 그게 강 변호사님 추천해볼 만한 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회 세상에 이런 얘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우리나라 전체에서 대통령 후보로 나섰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중한 자원으로 주목해보고 잘 활용할 방법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령 국회에 지금 이인재 의원이라든지 몇몇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정동영 전 의원도 그렇고 이게 대통령 후보를 했다고 하는 것은 국가 전체를 본인이 어떻게 움직여야겠다는 생각을 최소한 1년 이상 이렇게 계속해서 해봤다는 반증이거든요, 보면. 그러면 그 관점에서 사물을 보는 연습을 상당히 장기간 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건 국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소중한 자원들이고, 이 소중한 자원들은 사실은 국무총리라든지 비서실장이라든지 이런 자리에 딱 났을 때 가장 적합한 인사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론 화제를 바꿔야 되겠네요. 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국회에다가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 이제 제가 딱 여쭤보고 싶은 것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지역구 의원은 왕창 줄이고 비례대표를 왕창 늘립니다. 이 법을 통과시켜야 할 사람은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이거든요. 할까요? 그게 지금 지금 현재 이 김용희 사무총장이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요. 옛날에 2004년도에 소위 우리가 오세훈 선거법으로 알려져 있는 정치개혁법안을 통과시킬 때의 선거제도과장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정치개혁에 대해서 거의 중앙선관위에서는 아주 실무자였습니다. 그런 분이 계속해서 지난 10여 년 이상을 이제 그 선거 관련된 개혁을 연구를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하루아침에 생각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김용희 사무총장이 그야말로 평생을 걸고 지금 내놓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례대표를 100석으로 늘리고 이제 지금 지역을 줄이는 거, 이거는 굉장히 오랫동안 학계에서 논의가 되어왔던 겁니다.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그렇고요. 극단적인 대립이라든가 위너 테이크스 올, 모든 걸 다 가져가는 이런 상황 속에 지역주의 완화시키고 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에요. 그중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지역구 문제는 지역의 문제는요. 사실 지금 당협위원회라고 그래가지고서 있는데 이름만 이 당협위원회로 바꿨을 뿐이지 사실상의 지구당 조직과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옛날하고. 그래서 굳이 이거를 당협위원회라고 해서 여러 가지를 만들 필요가 없이 그냥 지구당으로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정당이 중심이 돼서 생활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는 지역 정치인이 양성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것도 역시 학계에서도 많이 논의가 되어왔던 그런 대안 중에 하나예요. 가능성. 찬성하십니까? 저는 찬성합니다. 저는 찬성하는데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회의적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원들이 자기 자리를 지금 없애자고 하는 건데 그거 던지겠습니까? 잘 안 될 것 같아요. 김경진 변호사님.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또 회의적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선관위에서 낸 안이 굉장히 이상적이고 잘된 안이에요. 그러니까 이대로 간다면 우리나라의 정치 문제가 100%는 아니지만 상당 정도 해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엿보이는 안인데, 문제는 선거구 일단 지역구 획정위원회 자체가 이 공직선거법 부칙으로 이 선거법의 일부로 되어 있고 그게 국회를 통과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그것부터 빨리 선관위로 권한을 넘기는 이 법 개정을 하도록 우리가 좀 언론에서 좀 강하게 국회를 좀 푸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선관위에서 아예 법을 정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역구 획정은 선관위 권한으로 위임할 수 있도록. 지역구 획정은 그렇고요. 이 선거제도 자체를 바꾸는 문제인데 지금은 이제 지역구 숫자를 줄여야 되니까. 전에 제가 사회통합위원을 할 때 이 석패율 제도를 당시에도 제안을 한 적이 있었어요. 국회에서 또 뭐 정개특위에서 다 좋다고 그러더니 선거 한 달 앞두고 싹 깔아뭉 게더라고요. 근데 그때 얘기 나온 게 뭐냐면 석패율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오히려 지금 이제 지역구 의원을 손댈 수가 없으니까 비례대표만 더 늘려야 되거든요. 그럼 300명이 넘어가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학자들이 이제 우려하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차라리 정말로 국회에서 어렵다면 그러면 국회의원 숫자를 한 50명 더 증원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도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거
국민들이 받아들일까요? 저 국회의원들 어디가 이뻐서 증언해 주느냐. 근데 설득의 문제인데 저도 그 공감을 해요. 지금 우리 국민의 5천만 인구에 대비해서 300명 정원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만 제대로 하도록 특권 같은 거 다 버리고 이번에 좀 국회 개혁법은 나와 있잖아요. 특권 다 버리고 이렇게 한다는 전제하에 일만 제대로 하면 한 50명 늘려가지고 한 100명을 비례대표로 나머지 지역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한번 우리가 고려해볼 만한. 그러니까 국민들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요. 너무 적은 비용을 쓰고 너무 고도의 높은 서비스를 받으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아니, 미우니까 그러는 얘기죠. 네, 믿긴 미운데 그래도 어쨌든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고 돈을 좀 써서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줍시다. 아니 국회가 예산 결산하는 게 370조 예산을 가지고 이게 세우고 결산을 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50명 더 늘려가지고 그거 결산 철저히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훨씬 좋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들이 조금 생각을 바꾸셔야 될 시점입니다. 그래요? 국회의원은 좀 늘리더라도 이렇게 석패율제 같은 걸 도입을 하면 그 지역에서도 예를 들면 호남에서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나올 수가 있고 또 영남에서도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 나올 수가 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정의당이라든지 군소정당이 훨씬 지금보다는 많은 의석을 차지할 수 있게 되겠죠. 그 외에도 뭐 중대선거구제라든가 뭐 소선거구제 폐단 이런 것들에 관한 연구도 많이 있는데 내년 4월 총선까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홍성걸 국민대 교수 그다음에 김경진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준상이 알려드리는 지친 간 이야기. 계속되는 야근, 독이 차오른다. 풀리지 않는 피로, 독이 차오른다. 간기능 장애에 의한 육체 피로, 온몸 권태. 매일매일 독하게 사는 당신의 간 건강을 위해 간에게 힘을. 매일매일 우루사. 점심시간이 지났지만 벨은 계속 울립니다. 7번 테이블 반찬 리필, 4번 테이블 계산, 다시 5번 테이블, 3번 테이블, 이번엔 1번. 박 사장님 쉴 틈이 없어요. 잠깐! 피로부터 풀고 하세요. 지금은 피로가 풀리는 바카스 타임. 풀려라 5천만, 풀려라 피로. 바카스. 사냥용 엽총이 살인 도구가 되었는데요. 총기 관리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주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계시네요. 0410번님께서는 총기 소지자들이 30분 간격으로 지구대에 현재 위치와 상황을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견 주셨고요. 3579번님께서는 허가를 받은 사람 2인 이상이 모였을 때만 총기를 내어준다면 불순한 목적의 사용을 막고 사냥할 때도 5인 사격을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의견 주신 분들 중에 휴대전화 끝자리 41번님께 주간 경향을 그리고 3579번님께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2월 25일 수요일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